저녁 시간이죠. 오늘은 이 시간에 원래는 안 했었는데, 지금 마지막 부분이 한 번은, 한 두 번은 나눠서 드려야겠어요. 그래서 에바 부인을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방학 중에 나는 수년 전 데미안이 자기 어머니와 살았던 집에 가보았다. 노부인이 정원을 산책하고 있기에 말을 건네보니 이 집이 지금은 그 부인이 소유임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부인에게 데미안 가족이 소식을 물었다. 부인은 그들을 잘 기억하고 있었지만 지금 사는 곳은 알지 못했다. 내가 그들을 찾아왔다는 걸 알자 부인은 나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가죽 장정이 앨범을 한 권 찾아와 데미안이 어머니 사진을 보여주었다. 나는 데미안이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는데 그 조그마한 사진을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내 꿈속의 모습이었다. 내 꿈에 나온 얼굴이 바로 데미안이 어머니 얼굴이었다. 키가 크고 아들과 닮은 남성적인 분위기에 엄격하면서도 열정적인 모성특유의 특징을 지닌 여성이었다. 매력적으로 너무 아름다워서 선뜻 다가가기도 힘들 정도의 악마이자 모성인 운명인 동시에 애인인 바로 그 얼굴이었다. 바로 그녀였다. 내 꿈속의 모습이 실제한다는 사실에 기적을 본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 여인이 내 운명의 표정을 지닌 여인이 있다니. 더욱이 그 여인이 데미안이 어머니라니. 지금 그녀는 어디 있지? 어디에? 그 직후에 나는 여행길에 올랐다. 이상이 아릇한 여행이었다. 나는 마음 내키는 대로 쉴 새 없이 흘러다니며 그녀를 찾았다. 어떤 날은 마주치는 모든 이들이 그녀를 떠올리게 하고 그녀와 닮아 보였다. 그럴 때면 마치 뒤엉킨 꿈속에서처럼 낯선 도시 골목으로 기차역과 열차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또 다른 날은 이러한 헤매미 참 부질없다고 느껴졌다. 그러면 공원이나 호텔 정원, 여기 대합실에서 망연하게 앉아서 내면의 이미지를 생생히 되살리려고 애썼다. 하지만 이미지들은 곧 수줍어하며 멀리 달아나 버렸다. 나는 깊이 잠들지 못했고 기차 속에서 10여 분쯤 눈을 붙이는 것이 고작이었다. 딱 한 번 추리에서 꽤 예쁘장한 여자가 노골적으로 나를 따라왔다. 하지만 나는 그 여자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없는 사람 취급하며 지나쳐 걸어갔다. 다른 여자에게 단 한 시간이라도 관심을 보내느니 차라리 당장 죽는 편이 나았다. 나의 운명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으며 그것이 실현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앞당길 수 없어서 초조히 미칠 지경이었다. 그러다가 역에서 인스부르크라고 생각되는데 기차가 막 출발했을 때 창밖으로 그녀를 연상시키는 모습을 보고는 며칠간이나 절망스러웠다. 그런데 불현듯 그 모습이 다시 꿈속에 나타났다. 나는 추적이 부질없음을 깨닫고는 창피하고 처량한 심정이 되어서 다음 기차를 타고 곧장 집으로 되돌아왔다. 2, 3주일로 나는 H대학에 입학했다. 만사가 다 실망스러웠다. 내가 수강한 철학사 강의든 학생 활동이든 전부 고루하고 기계적이었다. 모든 게 판에 박힌 듯 뻔하게 굴러갔고 다들 똑같이 행동했고 소년티를 못 벗은 얼굴에 나타나는 과장된 쾌활함은 암담하게 공허한 가면 같았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자유로웠다. 하루를 통째로 나를 위해 쓰면서 가까운 교회의 낡은 집에서 조용하고 평화롭게 지냈다. 책상 위에는 니체의 책이 두세 권 놓여 있었다. 나는 니체와 함께 살고 그 영혼이 고독을 느꼈고 그를 그토록 쉴 새 없이 몰아낸 숙명을 느꼈다. 그와 더불어 고통받았고 그와 동시에 그렇게 가차없이 자기 운명을 걸어간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하루 늦은 저녁 나는 가을바람에 나부끼듯 시내를 건들거리며 다녔다. 어느 음식점에서 남학생들 단합대회 소리가 들렸다. 열린 창문으로 담배 연기가 자하게 넘쳐났고 노랫소리가 시끄러웠지만 별로 흥겹지 않았고 생기 없어 단조로웠다. 나는 거리 모퉁이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다. 두 곳이 학생 주점에서는 면밀하게 훈련된 청춘의 쾌활함이 밤의 대기로 퍼져나오고 있었다. 사방이 가짜 모임들이었다. 사방에서 운명의 굴레를 던져버리고 물이 따뜻함 속으로 도피하려는 모임들로 넘쳐났다. 내 뒤에서 두 남자가 천천히 지나갔다. 그들 대화에 한 토막이 들렸다. 어느 흑인 부인이 청년 숙소들 같지 않아? 문신이 다시 유행하는 것 같다. 똑같잖아. 봐, 이게 젊은 유럽이야. 그 음성이 이상하게 무슨 경고처럼 귀에 익었다. 나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그 두 사람을 따라갔다. 한 명은 작고 세련된 일본인으로 가로등 아래에서 그의 노란 얼굴이 미소를 띠고 빛났다. 그때 다른 남자가 다시 말했다. 당신의 일본 상황도 더 나을 것이 없겠지. 무리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어디냐 드무니까. 여기도 그런 사람 소수야. 나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충격과 기쁨을 느꼈다. 내가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데미안이었다. 나는 그들을 따라 바람 부는 어두운 골목길을 걸으며
그들이 대화에 귀 기울이고 데미안이 음성을 음미했다. 음색이 옛날 그대로였다. 예전처럼 아름다운 안정감과 침착성이 나를 압도했다. 이제 다 잘 되겠지? 그를 찾았으니까. 일본인이 교회의 막다른 골목에서 데미안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 현관문을 열었다. 데미안이 되돌아 나오는데 내가 골목 중간쯤에 서서 기다렸다. 갈색 고무 재질이 레인코트 차림에 가느다란 지팡이를 팔에 걸친 데미안이 단장하고도 탄력 있는 걸음걸이로 나를 향해 걸어오는 걸 보고 있자니 심장이 사정없이 뛰었다. 그는 발걸음 전혀 흐트리지 않고 다가오더니 내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서서 모자를 벗었다. 야무진 인매와 특별히 빛나는 넓은 이마를 지닌 옛날이 환한 얼굴이 드러났다. 내가 그를 불렀다. 데미안! 그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너로구나, 싱클레어. 널 기다렸어. 내가 여기 있는 줄 알았어. 확실히 알지 못했지만 그렇게 되기를 줄곧 말았어. 오늘 저녁에 널 만났지만 저녁 내내 우리를 뒤쫓았네? 나를 단번에 알아봤다는 말이야? 물론이지. 내가 조금 변하긴 했지만 여전히 표식을 달고 있으니까. 표식이라니 무슨 표식? 내가 아직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전에 카이니 표식이라고 부르던 것 말이야. 그게 우리 표식이야. 내게는 항상 표식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내 친구가 된 거고. 지금 그것이 더 뚜렷해졌군. 그런 줄 몰랐어. 아니 무의식 중에는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데미안, 언젠가 내가 초상을 그렸는데 너와 나를 모두 닮아서 놀랐어. 그게 바로 표식이었을까? 그거야. 널 만나서 기쁘다.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나는 깜짝 놀랐다. 어머니? 어머니도 여기 계셔? 하지만 나를 전혀 모르실 텐데? 어머니는 널 잘 아셔. 내가 널 소개하지 않아도 알아보실걸? 그런데 왜 꽤 오랫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니? 가끔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못했어. 얼마 전부터 곧 만날 것 같더라. 난 매일같이 오늘을 기다린 거야. 그가 내 팔짱을 끼고 걸었다. 데미안이 심장감이 나를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다. 우리는 곧 옛날처럼 지겨렸다. 우리는 항상 시절, 견진선서 수업, 방학 중에 그 불쾌했던 만남을 회상했다. 이번에도 우리를 밀접하게 연결해준 최초의 사건, 프란츠 크로마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갑자기 대화가 기이하고 불길한 주제들로 옮겨갔다. 데미안이 일본인과 나눴던 대화를 떠올리면서 대학생들이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고 거기서부터 한참 동떨어진 주제로 넘어갔다. 그렇지만 데미안이 말에 의하면 그것들은 대학생활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다. 그는 유럽의 정신과 시대의 정표에 관해 얘기했다. 어딜 가도 집단 행동이 지배하고 있고 자유와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모든 가짜 공동체들, 대학생 연맹부터 합창단, 나아가 국가까지는 공포심과 불안감과 단혹감에서 탄생되어서 안으로 썩고 달아고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순수한 연대는 아름다운 거야. 하지만 보이는 곳마다 도처에 반발하는 건 이런 것들은 전혀 연대가 아니야. 연대는 개인과 개인이 서로를 알게 됨으로써 탄생하고 한동안 세계를 바꿔놓을 수 있는 거야. 지금 연대로 보이는 것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해. 서로를 두려워해. 두려워해서 뭉치든 거거든. 사장은 사장들끼리, 노동자는 노동자들끼리, 학자는 학자들끼리 말이야. 그들이 왜 두려워할까? 사람은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삐걱된다고 느낄 때 두려워져. 자기 자신을 전혀 모르겠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야. 그런데 사회는 자신의 의미를 몰라서 두려운 자들로부터 이뤄졌지. 모두가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 법칙이 오늘 더 이상 맞지 않구나. 법들이 다 낡아버렸는데 종교나 도덕도 적당하지 않구나 하고 느끼는 거야. 유럽은 수백 년간 아니 그 이상의 시간 동안 그저 연구만 하고 공장만 세웠거든. 한 사람을 죽이는데 몇 걸음의 화약이 필요한지는 정확히 알지만 신에게 기도하는 법은 단 한 시간만으로 행복해질 방법은 전혀 모르는 거야. 학생주점 같은 곳을 한번 봐. 혹은 부자들이 드나드는 오락장이라도. 절망적이야, 싱클레어. 어디에도 명랑함이 없어. 불안에 가득 차서 모여든 사람들이니 더욱 겁을 먹고 약교에 차서 아무도 믿지 않는 거야. 그들은 더 이상 이상 아닌 이상에 매달려서 새로운 이상을 세우는 자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거야. 곧 충돌이 일어날 거야. 날 믿어. 싸울 거라니까. 그것도 아주 가까운 신뢰. 물론 그것이 세계를 개선하지는 못하겠지. 노동자가 공장주로 때려 죽이든 러시아와 독일이 서로 총질을 하든 그저 소유주만 바뀌는 문제일 뿐이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게 헛된 일이라는 건 아니야. 오늘날 붙들고 있는 이상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셈일 테고 석기 시대의 신들을 제거해 줄 테니까. 지금 이대로 이 세계를 죽이고 멸망하고 싶어. 또 멸망하고 싶어 해. 또 결국엔 그렇게 되고 말 거야.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 아마 함께 멸망하겠지. 우리 같은 자도 맞아 죽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단지 우리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버리지는 않아. 우리가 남긴 것과 생존자들의 주위에 미래의 의지가 결집되겠지. 인류의 의지. 그러니까 유럽이 기술과 과학이라는 시장통으로 떠들썩하게 덮었던 것이 다시 나타나겠지. 그렇게 되면 인류의 의지가 결코 오는 날의 공동체, 국가나 민족 단체나 교회의 것과 똑같았던 적은 없었음이 명확히 드러날 거야. 자연이 인간에게 원하는 바는 오히려 각 개인의 마음의 잔해나
나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 그것은 예수의 마음에도 적혀 있었고 니체의 마음에도 적혀 있었지. 이 중요한 흐름에게 날마다 그 모습은 달라지겠지만 흘러갈 공간이 생길 거야. 오늘날의 공동체들이 붕괴되고 나면 말이지. 우리가 신행과 정원 앞에 멈춰섰을 때는 꽤 늦은 시각이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곧 한번 와. 내가 오기를 몹시 기대하고 있을 테니까. 기쁜 심정으로 나는 냉랭해진 방공기 속의 먼 기로를 재촉했다. 시대의 연기적에서 주거지로 돌아가는 대학생들이 소란을 피우며 비틀거리고 있었다. 나는 자주 즐거움을 나타내는 그들이 우스꽝스러운 행동과 나의 고독과 생활사에서 격리감과 때로는 조소에 가까운 대립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처음으로 침착하고 내밀한 힘으로 그것이 내게 얼마나 빨리 읽어야 되는데 지금 책장이 안 넘겨지네요. 손이 많이 뭐가 돼서. 내밀한 힘으로 그것이 얼마나 사소한 일이지 그 세계가 내게서 이미 얼마나 더 멀어져 버렸는지를 느꼈다. 나는 고향 마을의 관리들이나 신분 높은 노신사들이 낙원의 추억이나 되는 양 몸주로 허송한 대학 시절 추억에 집착하고 시인이나 낭만주의자들이 그들이 유년 시절에 바치는 것과 비슷하게 이제는 사라져버린 대학 시절이 자유를 예배했던 것을 떠올랐다. 어디서나 똑같았다. 어디서나 그들은 과거의 자유와 행복을 찾으면서 현재 책임져야 할 일이나 미래에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불안감을 회피했다. 2, 3년쯤 술 펄펄 마시고 고성방가를 질러대가는 기어들가는 와서 관청이 성실한 관리가 되었다. 그렇다 썩었다. 우리 사회는 부패했다. 세상에는 이 대학생들이 멍청함보다도 훨씬 더 멍청하고 나쁜 수배까지 다른 멍청함들이 있었다. 하지만 멀리 떨어진 숙소에 도착해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이 모든 생각은 깡그리 사라지고 내 온 정신은 오늘이 내게 준 한 가지 약속에만 매달려 있었다. 원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데미안이 어머니를 볼 수 있다니 대학생들이 술을 퍼마시든 얼굴에 문신하던 이 세계가 모조리 썩어서 그 몰락을 기다리든 나와 무슨 상관이랴? 나는 단 하나, 나의 운명의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마중 나오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나는 아침 늦게까지 고운하게 잤다. 새로운 날이 엄숙한 축제 일처럼 밝았으니 유년 시절인 성탄절 축제 일에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날이었다. 나는 매우 초조했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나는 내게 지극히 중요한 날에 시작되고 있음이 느껴졌다. 내 주위가 기대에 찬 의미 있고 엄숙한 세계로 변해 있었다. 소설이 내리는 가을비조차 아름답고 고요하고 신성한 음악에 가득 찬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생전 처음으로 외부의 세계가 내면의 세계와 완벽하게 일치된 음향을 울리고 있었다. 살아있음이 기쁨이었다. 어떤 집, 어떤 상품 진열장, 골목의 어떤 얼굴에도 방해받지 않았다. 모든 것이 당연히 그렇게 있어야 하는 모습으로 있대 옛날의 눈에 익은 공허한 모습이 아니었다. 기대에 차서 경건하게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자연의 모습이었다. 내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성탄절이나 부활절 같은 대축제일 아침에 왔던 그런 세계였다. 세계가 아직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내면으로 들어가서 사는 일에 익숙해진 나머지 내부 세계는 내면 의미가 없다고 유년기를 잃어버리면 세계의 밝은 빛도 잃어버리는 거라고 사람은 영원히 자유롭고 성숙해지는 대가로 이 사랑스러운 빛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체념해버렸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이 모든 것이 단지 파묻히고 어둠에 덮였을 뿐이어서 유년기 행복에서 벗어나고 포기했던 사람도 이 세계가 빛나는 것을 보고 아이의 시선으로 내적인 전율을 맛볼 수 있음을 황홀하게 느꼈다. 그 순간이 왔다. 전날 밤 막스 데미안을 바래다 주었던 교회의 정원을 다시 찾아간 것이다. 높다랗고 비에 젖어 잿빛으로 보이는 나무들 뒤에 밝고 살기 편하게 생긴 작은 집이 숨어 있었다. 유리벽 뒤에는 꽃이 핀 키 큰 관목들이 있었고 빛나는 유리창 뒤에는 그림과 책이 줄져 있는 컴컴한 방의 벽이 보였다. 현관은 곧장 난방이 잘 된 작은 거실과 통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흰 아치마에 까만 옷차림이 말없는 늙은 가정부가 나를 안내해주며 내 외투를 받아 걸었다. 가정부가 나오고 나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사방으로 둘러보고 곧장 내 꿈이 한복판으로 휩쓸려 들어간 듯했다. 문인 쪽 짙은 색 나무 옆에 높이 걸린 검정 액자 속에 내가 잘 아는 그림이 있었다. 지구의 껍질을 깨고 비상하려는 황급빛 매의 머리를 가진 나의 새였다. 나는 깊이 감동해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기쁘면서도 동시에 고통스러웠다. 이제까지 겪은 나의 행동과 체험이 이 순간 해답과 시련으로 되돌아온 듯 했으니까. 성광처럼 빠르게 수많은 형상들이 영혼을 스쳐 지나갔다. 형광문 아치에 오래된 석조 문장이 달려있던 부모님 집, 그 문장을 그리던 소녀 데미안, 크로모의 저주에 걸려 들어오며 떨던 어린 소년인 나, 조용한 기숙사의 한 구석에서 꿈꾸던 새를 그리던 청년인 나, 제 스스로의 구물에 뒤덮여 있던 영혼, 그리고 모든 것,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한 번이라도 내 안에서 메아리 쳤던 모든 것들이 나 자신에 의해 긍정되고 응답받고 승인되었다. 젖어드는 눈으로 나는 내 그림을 응시하며 내 마음을 읽었다. 그대 시선을 내리자 새 그림 아래 열린 문 앞에 검정 옷이 키 큰 부인이 서 있었다. 그녀였다. 나는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아들처럼 신경과 나이를 초월한 영혼이 힘이 넘치는 얼굴이 아름답고 품위 있는 부인이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길이 나는 성취감을 느꼈고 그녀가 인사하자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두 손을 뻗었다. 그녀가 굳건하고도 따스한 두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당신이 싱클레어군요. 한눈에 알아봤어요. 잘 왔어요. 그녀의 음성은 낮고 따스했고 나는 달콤하고 와인을 마시듯 그 음성을 들이켰다. 그리고 시선을 들어 그녀의 고요한 얼굴을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이 까만 눈과 신선하고 성숙한 입술과 표식을 지닌 넓고 기품 있는 이마를 바라보았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녀의 두 손에 입을 맞췄다. 한평생 길을 헤매다가 이제 집에 돌아온 기분입니다. 그녀는 어머니 같은 미소를 지었다. 아무도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두 길이 치밀하게 마주치는 곳에서는 온 세계가 잠시나마 집처럼 느껴지죠. 그녀는 이곳에 오기까지 내가 느꼈던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다. 음성이나 말투가 비슷하면서도 전혀 딴판이었다. 더 성숙하고 더 따스하고 더 분명했다. 그런데 데미안이 소년일 때도 소년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았던 것처럼 그의 어머니도 장성한 아들이 있는 어머니로 보이지 않았다. 얼굴과 머리카락을 감도는 숨결은 전과 감미로웠으며 황급히 살결을 생기있고 주름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입은 갓 피어난 꽃 같았다. 내 꿈속에서보다 훨씬 위험 있는 모습으로 그녀가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녀 가까이 있는 것으로 사랑의 행복을 느꼈고 그녀의 따스한 시선에 벅찬 충족감이 차올랐다. 이제 내 운명이 내 앞에 새롭게 모습을 드러냈다. 더 이상은 생각하거나 고립되지 않고 성숙하고 활기차고 기쁨에 넘쳤다. 나는 새삼스레 어떤 결심이나 맹세를 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목적지 높은 길로 들어서는 지점에 도착했다. 거기서부터 약속의 땅까지의 여행길은 딱 트여서 경이로운 모습으로 뻗어 있었다. 가까이 행복이 남은 그늘이 드리웠고 젖었고 온갖 환희가 가득한 정원에서 땀을 식힐 수 있는 길이다. 앞날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나는 환희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여인이 세상에 존재하고 그녀의 음성을 의미하며 그녀 곁에서 숨 쉴 수 있으니까 어머니건 애인이건 여신이건 그녀가 여기 이렇게 있어야만 준다면 나의 길이 그녀의 길과 가깝기만 한다면 그녀는 나의 매 그림을 가리켰다. 막스가 이 그림을 받았을 때처럼 기뻐한 적이 없었죠. 그녀가 생각에 잠기듯 했다. 나도 그랬고요. 우리는 당신을 기다렸어요. 이 그림을 받고 당신에게 우리에게 오는 중임을 알았죠. 싱클레어. 당신이 조그만 소년이었을 때 말이에요. 어느 날 데미안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학교에 이마에 표식이 있는 애가 있어요. 그 애는 틀림없이 내 친구가 될 거예요. 라고 말이죠. 그 애가 바로 당신이었어요. 당신도 쉽진 않았겠지만 우리는 당신 해낼 거라는 확신이 있었답니다. 언젠간 한번 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왔다가 막사 좋아한 적이 있었죠. 당시 아마 16살쯤이었을 거예요. 아들이 그 일을 이야기해 주더군요. 나는 말을 가로막았다. 데미안이 그때 일을 말했다고요? 맙소사 제가 제일 비참했던 시절이었어요. 알아요. 막스가 그렇게 말했더군요. 시클레어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당신이 또 다시 공동체 속으로 도망가려고 애쓰고 있고 심지어 쓰지도 않고 손님이 되었다고요. 하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당신의 표식이 흐려져 있긴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당신이 내면을 불태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지요. 그렇지 않던가요? 네, 정확해요. 그러다가 베아트리체를 알게 되었고 마침내 또 다른 인도자를 만났죠. 피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제야 비로소 제가 소녀 시절에 왜 그렇게 데미안과 결부되었는지 왜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던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부인 아니 친한 어머니 저는 그때 종종 자살까지 생각했어요. 그 길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그녀는 손으로 내 머리를 쓸어넘겼다. 산들바람처럼 가벼운 손길이었다. 태어나는 것은 언제나 힘든 일이지요. 새도 알을 깨고 나오려면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걸 당신도 잘 알잖아요. 돌이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대체 그 일은 그렇게도 어려웠던가? 그저 어렵기만 했던가? 아름답기도 하지 않았던가? 당신은 보다 더 아름답고 더 쉬운 길을 알고 있나요? 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잠에 취한 듯 말했다. 어려웠어요. 꿈이고 올 때까지는요. 그녀는 머리를 끄덕이면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래요. 자신이 꿈을 발견해야 해요. 그러면 길은 한층 쉬워지죠. 하지만 영원히 계속되는 꿈이란 없어요. 계속 새로운 꿈으로 교체되죠. 그러니까 어떤 꿈에도 집착해서는 안 돼요. 나는 매우 놀랐다. 일종의 경고이자 방어인가? 하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이미 목적지를 묻지 않고 그녀를 무작정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 꿈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제 운명이 새 그림 아래서 어머니처럼 애인처럼 저를 맞아주었어요. 저는 제 운명에 속할 뿐 그 밖엔 아무것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 꿈이 당신의 운명인 하에서 당신은 그것에 언제나 충실해야겠지요. 그녀는 진지한 어조로 내 말을 확인해 주었다. 비애가 그리고 이 마법 같은 순간 속에 그애가 죽고 싶다는 갈망이 나를 덮쳤다.
눈물이 얼마나 오랫동안 나는 울지 않았든지 억누를 길 없이 흘러나와 나를 압도했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창고로 걸어가서는 눈물로 흐릿해진 시선으로 화분의 꽃 너머 먼 곳을 응시했다. 등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침착했지만 가장자리까지 찰랑찰랑 채워진 저 아인잔처럼 다정함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싱클레어, 당신 아직 어린애로군요. 당신의 운명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당신이 꿈꿨던 것처럼 완전히 당신 것이 된답니다. 당신이 변함없이 충실하다면. 나는 간신히 감정을 자제하고 다시 그녀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녀가 손을 내밀고는 미소를 지었다. 내겐 친구가 몇 명 있어요. 나를 에바 부인이라고 부르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당신도 원한다면 나를 그렇게 불러요. 그녀는 나를 문으로 데려가 문을 열고 정원을 가리켰다. 저기 바깥에 막스가 있을 거예요. 나는 충격을 받아 망원 상태로 큰 나무 아래 서 있었다. 내가 깨어있는 건지 꿈을 꾸고 있는 건지 평소보다 더 분간할 수가 없었다. 빗방울이 나뭇가지에서 방울쩍 떨어져 내렸다. 나는 천천히 강기슭을 따라 멀리까지 뻗어있는 정원으로 걸어갔다. 마침내 데미안을 발견했다. 그는 웃옷을 벗은 채 정원의 정자 안에 매달아 놓은 모래주머니 앞에서 권투 연습을 하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발을 멈췄다. 데미안은 아주 멋있어 보였다. 넓다란 가슴, 강해라고 남자던 머리, 근육이 팽팽히 붉어진 팔은 세고 단단해 보였고 허리와 어깨와 팔의 관절에서 유연하고도 활기찬 움직임이 샘솟아 나왔다. 나는 큰 소리로 그를 불렀다. 데미안, 거기서 뭘 하고 있어? 그는 유쾌하게 웃었다. 연습하고 있어. 그 일본인과 격투를 하기로 했거든. 그 작은 친구는 고양이처럼 날쌔고 빈틈이 없단 말이야. 그러나 날 이기지 못할걸? 지난번에 빚진 아주 사소한 굴욕을 대갚아줄 작정이니까. 그가 셔츠와 겉옷을 입었다. 우리 어머니를 만나봤어? 그래 데미안, 너희 어머니는 정말 근사한 분이시더군. 에바 부인, 그 이름은 정말 완전히 그분에게 어울려. 모든 문제의 어머니 같단 말이야. 모든 존재의 어머니 같단 말이야. 그는 생각이 잠긴 표정으로 잠시 내 얼굴을 보았다. 벌써 그 이름을 알고 있네? 넌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다. 어머니가 첫 만남에서 이름을 가르쳐준 건 내가 처음이니까. 이날부터 나는 그 집의 아들이란 형제처럼 또는 여인처럼 드나들었다. 현관을 들어서며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을 때면 아니 멀리서 정원의 키 큰 나무들이 보이기만 해도 나는 벅차고 행복했다. 현실, 거리와 집들, 사람과 조직들, 도서관과 강의실은 저 바깥에 있었고 이 안에는 사랑과 영혼이 있었다. 전설들과 꿈들이 살아 숨쉬었다. 그렇지만 결코 세상과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 우리 생각과 대화는 여전히 한 세상의 한복판을 향했고 단지 완전히 다른 비행기를 타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다시 사람들과 경계선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시선의 차이와 따라 분리되었을 뿐이었다. 우리 사명은 이 세계의 한 개의 섬,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일이었다. 혹은 최소한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임은 틀림없었다. 오랫동안 고립되었던 나는 완전한 고독을 맛본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공동체를 알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행복한 사람들의 식탁이나 축복받은 이들이 축제로 되돌아가기를 바라지 않았고 타인들의 연대를 시샘하거나 향수를 느끼지 않았다. 그래야 나는 차츰 표식을 단 자들이 비법을 전수받았다. 이 정도로 하고요. 조금 이따가 와서 마지막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